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에듀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임진석 강사입니다. 3회 모의고사 2022년 대비입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가 제작된 시대,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시대를 특정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요 내용을 보고서 이게 어느 시대인가 딱 보니까 이제 막 어떤 유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는 말 그대로 돌을 고였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그리고 쭉 보니까 막 그 안에 토기나 석기, 청동기, 이 청동기가 나왔어요. 그래. 그러면 청동기 시대 때 뭐 돌을 고였다 막 이런 어떤 유적인 것 같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유네스코는 2000년에 우리나라의 가 유적지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하였다. 예. 자, 지금 우리가 봤었던 내용들을 이제 종합을 해 보니까 이제 청동기 시대 때 있었던 유적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막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대요. 그래. 우리가 배운 내용들 중에서 쭉 조합을 해 보니까 청동기 시대 때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바로 이제 고창, 화순, 강화 지역에서 분포하는 고인돌 유적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고인돌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1번에 보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제작된 시대. 그래, 그러면은 바로 무슨 시대? 청동기 시대다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지배자의 무덤으로 알려진 유적.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당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초기 형태의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농경과 목축의 시작은 신석기 시대, 요 시대에 해당합니다. 청동기 시대 때는 농경이 쭉 유지가 되는데 이것이 더욱 발전하고, 그리고 청동기 때는 벼농사, 이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 2번 뗀석기를 이용해서 아예 틀렸죠. 여기서 뭐 바로 걸을 수 있겠지. 뗀석기는 구석기 시대 때 바로 그 도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3번 잉여 생산물이 발생함에 따라 계급 분화가 발생하고 잉여 생산물이 생겼대요. 남는 어떤 농산물들, 이전에 비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있었던 일부 사람들은 지배층이 되고, 그렇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은 이 지배층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이 되는 바로 이런 계급 분화,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한다. 이게 언제예요? 청동기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바닥면이 뾰족한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여 음식을 조리하거나 저장하는 데 활용했다. 토기는 음식을 조리 및 저장하는 데 활용을 하고요.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에는 신석기 시대 때 대표적인 토기로 알려져 있죠. 청동기 때의 토기다라고 하면은 미송리식 토기, 붉은간 토기, 민무늬 토기, 이런 토기들이 대표적이다.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역 리을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옛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했대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서 이제 인간 세상을 구원해주고자 이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려. 그래서 내려온 다음에 풍백, 우사, 운사 이런 이들을 거느리고 내려왔네요. 곰과 호랑이가 사람 되기를 원한대요. 그래. 결국에는 곰이 여자가 됐다. 단군한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단군 신화예요. 자, 단군 신화에서는 제일 먼저 이 단군 신화가 소개된 근거 문헌이 무엇이냐.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라고 하면은 고려 말 때 만들어진 삼국유사, 그리고 제왕운기, 이렇게 이제 들 수 있죠. 뭐 그 중에서 앞서는 건 뭐 삼국유사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뭐 조선시대 때 여러 기록물들에서 마찬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자, 단군 신화에 대한 그 내용을 여기서는 물어보고 있어요. 자, 기억의 내용은 보니까 환인의 아들 환웅이다. 신들이네요. 고조선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늘에 있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은 신들이 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는 천손사상 또는 선민사상,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기억의 내용이 아니더라. 참고로 기억은
어디에서 주로 등장하냐면은 기억의 문장은 청동기 시대 제작된 암각화 또는 바위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에서 주로 이제 나오는 문장이에요. 니은 홍익인간이라는 지배 이념을 파악할 수 있다. 뭔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니은 맞다. 디귿 특정 동식물을 신성시하는 애니미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디귿 보니까 곰과 호랑이. 곰과 호랑이. 이 곰과 호랑이가 이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동물, 특정 동물을 자신의 징표로 여기는 이런 생각이 반영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 그거 이제 원시 신앙 중에 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애니미즘 맞나?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신성시하는 여기까지 맞죠. 근데 요건 애니미즘이 아니죠. 토테미즘이죠. 그죠? 애니미즘은 자연물에 정령이 있다라고 믿는 생각이고요. 토테미즘은 특정 동식물, 이것을 자신의 징표로 여기는 생각.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해서 구분해서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디귿은 애니미즘 요것을 토테미즘으로 바꿔야 됩니다. 문장에 리얼. 정치적 지배자와 제사장이 일치하는 사회였다. 단군은 왕검이다.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 지배자. 그래서 그들이 일치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다음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1971년 7월 6일 공주 송산리 고분군 배수로 공사 과정에서 벽돌 무덤 하나가 발견되었다. 뭐 이 문장 보고서 이거 뭔지 그냥 딱 공부했으면 바로 나오죠 뭐. 예. 공주 지역 송산리 고분군 여기에 있는 벽돌 무덤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송산리 6호분이 있고 그리고 무령왕릉이 있어요. 그런데 1970년대 우연하게 발견된 무덤, 이게 바로 이제 무령왕릉이에요. 자, 맞나 한번 볼까? 무덤 입구는 지금 발견됐을 때 이렇게 저렇게 돼 있었대. 그리고 한편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요. 또 무덤 입구에 지석이 있어요. 이것이 무령왕릉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기록, 예, 무령왕릉 지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무령왕의 무덤이다. 기록상으로는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동대장군 사마왕이라는 표현은 무령왕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가는 무령왕. 자, 무령왕의 업적을 골라주시면 돼요. 백제 무령왕은 시험에서 나온 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뭐 지방을 통제하고자 지방에 22개의 담로를 설치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중국 남조 양과 적극 교류하였다라는 사실. 자, 보니까 3번에 있네요. 1번은 북위에 국서를 보냈다. 요거는 백제 계로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계로왕은 결국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되죠. 그 죽기 전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었다. 이번에 익산천도를 추진했다. 요거는 백제 무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예, 익산천도를 단행하지는 못하고 그곳에 미륵사라는 사찰을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백제 무왕. 4번 중앙관청으로 22개의 불을 설치했다. 22개 담로가 아니고요. 22개 불이에요. 이거는 중앙관청이고요. 이는 백제 성왕 때 만들어진 관청이다. 예, 답은 3번. 4번 문제.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가는 왕이 지금 당과 신라들이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서 장군 계백에게 결사대 5,000명을 거느리고, 자, 당과 신라의 군사들이 지금 막 밀려들고 있나 봐. 그래서 계백에게 군사를 이렇게 주었대. 어디로 갔어요? 황산으로 갔대요. 그래서 신라 군사 싸운다. 요거는 황산벌 전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왕은 백제 마지막 왕, 의자왕에 대한 내용. 계백이 사망했다라는 내용으로 나오죠. 그래서 백제가 멸망하는 그 직전의 내용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나에 보니까 사찬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서린기와 소브리주 기벌포에서 싸웠는데 기벌포에서 싸웠대요. 그래 패배했대.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나아가서 승리했답니다. 기벌포에서 승리를 거두었구나. 기벌포 전투예요. 가는 황산벌 전투, 나는 기벌포 전투.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 사실들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었던 내용이에요. 삼국 통일 과정에서 백제 그리고 신라 각각 이제 어떻게 맞붙게 되는가. 요 사실이 있어요. 백제 그리고 나당연합군, 나당연합군, 신라와 당의 연합부대가 백제를 치죠. 그래서 벌어진 전투가 황산벌 전투예요. 결국 백제는 패배하고 멸망하게 되는데 이를 다시 일으키고자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그죠? 왜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로 끝났다. 그 다음에 고구려,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치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된다. 당시 지배층의 내분이 심각했었던 고구려. 연개소문 사후에 고구려는 이러한 상황을 겪었어요. 마찬가지로 고구려도 부흥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부흥운동은 신라가 지원하죠. 신라가 부흥운동을 지원하네. 신라가 부흥운동을 지원해. 왜요? 당과 신라 간의 갈등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신라가 부흥운동을 지원하네. 그래서 안승, 보덕국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신라와 당이 갈등하는구나. 신라와 당이 갈등하는 그 양상. 왜 당이 이제 확 자신의 세력을 키우겠다.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겠다라는 야욕을 드러냈죠. 그래서 신라가 했었던 회심의 카드가 요거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결국 당에게 승리를 거두었네요. 내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구나. 삼국 통일을 달성하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었던 문제 내용에 황산벌 전투가 가에 있고요. 기벌포 전투가 나에 있어요. 그렇죠. 안승의 보덕국, 요거는 이쪽에 보시면 4번에 있네요. 그래서 4번이구나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1번, 최초 진골 출신 왕이 즉위하였다. 요거는 무열왕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신라 무열왕 김춘추가 최초 진골 출신으로 왕위에 올랐다. 자, 백제가 멸망했을 때에는 무열왕이에요. 그래서 가 이전에 해당합니다. 1번. 2번,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여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요거는 무열왕 이전이에요. 선덕여왕 시기 때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 이전. 3번, 양만춘이 안시성에서 당의 대군을 격퇴하였다. 요거는 고구려 안시성 전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는 신라와 당의 동맹이 체결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 이전에 해당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가왕이 제시한 시기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가 뭘 제정했나 보니까 역분전을 제정했대요. 역분전, 가 시대 때 시행된 토지제도죠.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예요. 관리들에게 지급을 하는데 이 역분전은 역할에 따라 분급을 했네. 그래. 논공행상에 따라서 지급한 토지예요. 공을 논해서 상으로 지급했던 거지.
그 얘기가 선악의 공로의 대소를 살펴 차등 있게. 그래, 공을 논해서 넌 공을 많이 세웠구나. 그럼 토지를 많이 주고, 공을 별로 안 세웠구나. 그러면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들에게 지급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역분전은 고려 초기 제일 앞에 있어요. 왜?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활약한 사람들을 이제 논공을 하는 거예요. 가는 고려 태조 왕건에 해당하죠. 자, 태조 시기 때에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1번, 광군을 설치하였다. 광군은 고려 시대 문제 나올 때, 왕의 업적 나올 때 오답유도로 많이 나와요. 고려 초기 정종이라는 사람, 이때 만들어진 건데 정종을 직접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오답유도로 나올 겁니다. 이는 거란 침입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부대예요. 2번, 만부교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태조 왕건 때 거란이 우리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호관계로서 낙타를 줬었는데 그 사신과 사신을 유배 보내고 낙타를 굶겨 죽였었던 사건. 태조 왕건 때 모습. 3번, 문신 월과법을 시행하였다. 이는 성종 때 시행된 문치주의 제도예요. 관리들에게 매달 시부를 지어서 바치도록 했었던 제도, 성종입니다. 4번, 대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이건 광종에 해당합니다. 고려 초 광종 때 위계서열을 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뭐 왕을 황제 칭호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막 노비양건법, 뭐 과거제도, 막 호족수청 이런 제도들이 있었죠.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자. 가는 이의민 세력을 숙청하고, 그러면 이의민 그 다음 시대인가 봐요. 자, 이의민은 고려 후기 무신집권 시기 때 등장한 무신집권자예요. 무신집권자 때의 인물들이다라고 하면은 최초의 정중부, 그 다음에 경대승, 그리고 이의민, 그리고 다음이 최씨 정권을 열었었던 최충원, 이렇게 가죠. 자, 이의민 세력을 숙청하고 정권을 잡았었던 최씨 정권을 열었었던 최충원, 봉사 10조와 같은 사회개혁책을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충원은 왕에게 봉사 10조 건의문을 올리면서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많이 지웠다. 자, 이의민 세력 숙청과 봉사 10조라는 단서를 바탕으로 최충원임을 파악할 수 있어요. 6번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보니까 다 무신집권 시기 때 있었던 내용들인데 최충원 말고 다른 사람 집권 때 내용이 있어요. 기억을 보겠습니다. 사병 조직인 도방을 설치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도방, 무신집권기 때 권력 기반 중에 하나예요. 이 도방이 처음 나왔었던 시기는 경대승 집권 시기 때이고요. 그리고 경대승 집권 이후 이의민 때 폐지되었다가 최충원 때 다시 부활했었던 군사조직. 기억 맞습니다. 니은에 문신등용기구로 서방을 두었다. 서방이라는 문신등용기구, 그 다음에 정방이라는 인사담당기구, 이것들은 최충원이 아니라 그 다음 집권자 아들인 최우 때의 사실. 디귿, 정치권력기구로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맞죠? 최충원 때, 최씨 정권 때 교정도감이 만들어지고 이어집니다. 그 전에는 중방이라는 기구였었다가요. 리을,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대장경을 조판하였다. 대장도감, 대장경, 강화도에서 만든 대장경,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은 몽골이 침입해서 우리가 만든 문화유산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는 몽골과의 항쟁기간, 바로 최우 집권 시기입니다. 미음, 김생, 유신, 탄현과 더불어 신품 사연으로 일컬어졌다. 요거는 최우에 대한 내용으로 가끔 언급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신품 사현이다라고 하면은 최우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결국 최충원을 골라라. 기역과 디귿이고요. 나머지는 최우입니다. 7번 문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다음 내용 관련된 역사서에 대한 설명. 자, 이 역사서는 무엇인지 사료만 잘 분석하면 돼요, 뭐. 이 사료 보고서 이 역사서가 무엇인가? 예. 보니까 지금 막 삼국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삼국의 역사는 상세하게 실리지 않았대요. 삼국에는 뭔가 기록이 빠진 부분이 많이 있나 봐. 그래서 이런 역사서를 완성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또 하나 단서가 뭐가 있냐면요. 중국의 역사서에는 삼국의 열전이 있지만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옛 기록이 문체가 거칠고 졸렬하며 빠진 부분이 많다. 요걸 단서로 보시면 돼요. 열전이라는 단서. 그리고 옛날 기록이 막 그냥 빠진 게 너무 많다. 자, 여기서 우리는 끄집어내는 거죠. 뭐 열전이다라고 하면 기전체 역사 서술 방식이구나 라는 사실. 그 다음에 거칠고 졸렬해서 빠진 게 많다. 뭔가 좀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서술하겠다. 유교 합리주의 사관. 이 두 가지를 끄집어내면 돼요. 기전체 역사 형식 그리고 유교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작성된 삼국시대의 기록물.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예, 고려 중기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기전체 서술 방식이고요. 유교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작성된 바로 역사서입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서죠.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그 다음에 니은 단군. 아니다. 기록상 이거는 너무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하여 고조선은 빠져 있습니다. 리을 맞고요. 맞지 않죠? 유교 합리주의 사관 맞는 거는 앞에까지죠. 편년체로 서술되었다. 아니다. 기전체로 서술되었죠.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리을 열전에는 김유신을 비롯한 신라인이 편중되어 수록되어 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신라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서술했고요. 신라의 비중,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신라의 비중이 가장 크다라는 특징 및 한계를 보입니다. 그래서 리을 맞아요. 자, 따라서 기역과 리을이 답이 되겠죠. 8번 문제. 가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나는 43,000의 음덕을 입어 대업을 이루었노라. 대업을 이루었대요. 와, 그래. 어떤 큰 일을 했나 봐. 가는 수덕이 순조로운 우리나라의 짐에게 뿌리가 된대요. 응? 왕은 추나통 4계절 중간달에 그곳에 가서 100일 이상 머물러서. 가 지역이 뭔가 되게 좋은 지역이래요. 짐에게 뿌리가 된대요. 야, 이 땅의 그 흐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굉장히 좋은 땅인가 봐. 그럼 왕이 여기 머물러야 된대요. 고려사. 자, 단서들을 잡아보면은 결국 요거는 태조 왕건이 유언으로서 남겼었던 훈요 10조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대업은 후삼국 통일이고요. 태조 왕건은 서경을 중시합니다. 바로 평양 지역이죠. 서경을 중시한다. 왜요? 여기는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참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왕이 머물러야 된다. 서경을 중시하고 풍수지리설 그리고 후삼국 통일. 태조 왕건이죠. 자, 그러면 가지역이래요. 어디요? 여기서는 지역을 물어봤어요. 서경 지역이에요. 평양 지역이에요. 이에 대한 내용 골라보겠습니다. 1번. 조위총애난이 발생한 지역이다. 조위총애난. 바로 무신집권 초반부 때 있었던 서경유수 조위총이 일으킨 난입니다. 무신집권 정권에 반발했었던 난이에요. 맞아요. 2번. 묘청이 천도를 주장한 지역이다. 그렇죠. 묘청이 서경 천도를 주장했었다. 고려 중기 때 있었던 일이고 이는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죠. 3번. 몽골이 동령부를 설치한 지역이다. 예. 고려 후기 때 몽골과 항쟁을 벌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몽골에게 빼앗겼었던 지역. 3지역이 있어요. 몽골이 자신들의 통치 영역을 만들게 되는데 서경 지역의 동령부, 그 다음에 천령이북 지역의 탐라총관부, 천령이북 지역의 바로 쌍성총관부, 그리고 제주도 지역의 탐라총관부. 이렇게 3가지죠.
쌍동탐,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이렇게 세 개. 그 중에 동령부는 서경 지역입니다. 4번 홍건적 침입 때 왕이 피신한 지역이다. 홍건적 침입이래요? 예. 홍건적 침입은 바로 저기 고려 말 때 있어요. 홍건적 고려 말 공민왕 때인데 공민왕이 피신합니다. 북방에서 홍건적이 침입을 하자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신을 하죠. 4번은 안동입니다. 답은 4번이요. 9번 문제. 자, 임진왜란 중에 발생한 사건들이래요. 시대순으로 나열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은 자, 시기를 나누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임진왜란은요. 중간에 휴전이 있어요. 휴전 이전인가 이후인가를 먼저 파악하시는 거예요. 자, 임진왜란의 주요 전투들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일본이 뻥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동래에서 정발, 송상현이 싸웠으나 패배해요. 그리고 충주성 전투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패배합니다. 신립이 패배하죠. 일본군이 북상하네. 우리가 승전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순신의 승전이죠. 이순신은 옥포해전, 사천해전, 그리고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김시민의 진주대첩, 그리고 권율의 행주대첩, 한산도 대첩, 진주대첩, 행주대첩, 이 순서가 이렇고 이게 임진왜란 때 이제 휴전 이전에 주로 많이 언급되는 전투들. 자, 그리고 휴전을 했어요. 휴전한 이후에 다시 일본이 침입하네요. 휴전이 결렬된 거죠.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으니 바로 명량대첩이에요. 이순신이 모함을 쓰고 감옥 갔다가 다시 복귀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구나. 그리고 일본은 항복을 선언하죠. 퇴각하는 일본을 공격해서 승리했었던 이순신의 노량해전이 있어요. 이렇게 주요 전투들 바탕으로 시기를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일본의 재침입에 대비하고자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이거는 훈련도감 설치해서 휴전 기간 때 있었던 일이야.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돼요. 요게 가죠. 휴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훈련도감 설치해서 열심히 군대를 만들고 새로운 군대, 중앙군을 만든 거죠. 자, 나에 보니까 원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칠전량에서 왜군에 대패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칠천량에서 왜군에 대패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복귀하는. 나는 여기입니다. 명량대첩 요 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배한 상황 속에서 이순신이 큰 승리로 반전을 다시 마련하게 되죠. 다에는 노량 앞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죠. 그러니까 노량해전입니다. 그 다음에 라는 김시민, 진주성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되겠죠. 이는 휴전 이전에 해당하는 내용. 그래서 라가 나다. 요 순서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청나라 태종이 일찍이 마점포에 진을 치고 뭔지 모르겠어요. 뭐 계단을 만들었어. 그래 그거 같아. 청태종이 지금 어떤 재단 같은 거 만들었나 봐요. 우리나라 임금으로 하여금 걸어서 309 고두래.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죠. 요거는 삼전도 굴욕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병자호란 벌어졌을 때 당시 청해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렸었다. 이렇게 항복하죠. 남한산성에서 항전했으나 결국에는 항복했다. 예, 이 병자호란이고요. 그리고 이 임금은 우리나라 임금은 인조죠. 인조 때 있었던 청과의 전투. 바로 병자호란이다. 자, 그러면 병자호란 이후의 사실이에요. 인조 때. 자, 이 병자호란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다라고 하면은 당시 인조 때 서인 정권이 친명배금 정책을 취했죠. 명예친선 우리는 후금을 배척한다. 후금과 계속 대립이었네.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이었네요. 그렇구나. 자, 1번. 송시열, 이완 등이 북벌운동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인조 때는 아닌데 인조 이후에 야, 우리가 이런 치욕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청을 정벌해야 된다. 라면서 전개했었던 청을 치자. 북벌운동. 효종 때 북벌운동이죠. 그러니까 이후의 사실 맞아요. 2번. 이괄이 논공 행상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 이괄의 난이에요. 이괄의 난은 인조 반정 직후에 벌어진 사건이죠. 예, 인조가 왕이 된 직후야. 그래서 인조 때인데 지금 여기 병자호란 이전 사실. 3번. 명의 모문용의 군대가 가도에 주둔하였다. 이건 뭐야? 이거 친명배금 정책의 모습의 친명 정책이에요. 인조가 왕이 된 이후에 명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이고요. 이것이 후금을 자극해서 정묘호란이 일어나고 이후에 병자호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3번 역시 요 병자호란 이전의 인조 때. 4번 사명대사가 일본에 파견되어 협상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사명대사가 일본에 왜 파견됐어요? 임진왜란 끝난 이후에 포로들 송환 문제 요걸로 교섭을 하러 간 거죠. 그래서 이는 인조 이전의 사실입니다. 인조가 왕되기 전의 사실. 자, 답은 1번입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이 제작된 시기 문화예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그림은 약간 좀 밝게 처리되는데 예,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제대로 나와 있죠. 뭐 약간 좀 흐릿한 원작 때문에 또 이렇죠. 뭐 어쩔 수 없지. 이 그림은 바로 조선시대 전기에 만들어진 안견의 몽유도원도입니다.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표현했었던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그림이죠. 몽유도원도는 왜 이상 세계예요? 이상적인 어떤 꿈의 모습이 나와 있단 말이죠. 꿈. 안평대군이라는 이 왕자가 꾼 꿈을 가지고 바탕으로 그래, 야 그래봐 내 꿈, 막 그랬어. 이게 바로 이제 몽유도원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요, 이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시기의 문화예술이래요. 시기, 그래. 이 시기 때 문화예술은 어떤가? 그러면 이 시기 바로 조선 전기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안평대군은 바로 이제 이 꿈을 그린 안견이라는 사람에게 꿈 얘기를 해줬던 안평대군은 바로 세종의 아들이에요. 조선 초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세계지도인 고려만국전도가 전래되었다. 고려만국전도는 조선 후기 때 우리나라에 전래된 세계지도입니다. 예, 틀렸어요. 조선 초기다라고 하면은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태종 때 만들어진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가 있죠. 2번 시사를 중심으로 위학문학이 전개되었다. 중인들이 문학활동하는 것, 조선 후기 때의 모습이에요. 3번 음의 높이 표현을 위해서 정간보를 창안하였다. 예, 세종 때 만들어진 악보예요. 세종 때 정간보 창안, 그 다음에 박연이라는 사람이 활약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민락이라는 악곡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다 세종 때고요. 조선 초기 맞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4번 파한집과 보한집 같은 시화집이 편찬되었다. 예, 이는 고려 후기 때 만들어진 시화집들. 이인로의 파한집, 최저의 보한집이라는 그 작품들을 보셨을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자, 공물을요, 즉 공납제도예요. 기존의 현물, 즉 특산물이에요. 공납은 특산물을 납부하는 거죠. 근데 이거 대신에 쌀로 통일했대요.
그럼 곡물을 쌀로 내는 그 제도구나. 또 가호에서 토지 결수로 과세 기준을 바꿨어요. 가호에서 집집마다 내는 방식에서 토지 결수, 토지 소유 정도에 따라서 토지 많으면 많이, 토지 적으면 적게 납부하는 이런 제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게 두 개를 바꾼 거죠. 현물이 아니라 이제 쌀 또는 포 동전 이렇게 납부하고, 그리고 가호 단위에서 이제 토지 소유 단위로 바뀌게 된다. 토지세화되네.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 1결당 쌀 12두가 일단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쌀로 납부하는데 포 동전, 이렇게 납부하기도 한다. 대동법이요. 광해군 때 제정된 대동법. 이것이 이제 쭉 100여 년간 이런저런 내용들을 겪으면서 나중에 전국 시행되게 되는구나. 자, 기억에 1결당 2두의 결장미를 거두었다. 이건 대동법이 아니고요. 군포 부담을 절반으로 감해줬었던 조선 후기 영조 때 균역법이죠. 균역법에서 절반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줬으니까 부족한 재정이 있겠죠. 그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이렇게 했구나. 기억은 그래서 영조 때 시행된 균역법입니다. 니은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다. 대동법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것들을 막 현물이 아니라 막 쌀포 동전으로 걷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한 것들은 쌀포 동전을 가지고 이제 구하는 거죠. 이제 가지고 구하게끔 하는 그 정부업자들 공인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디귿 관리하는 기관으로 선해청이 설치되었다. 선해청이 설치됐대요. 바로 대동법 시행 기관이 맞습니다. 리얼 호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뒤에는 맞아요.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맞는데 이거 앞에가 약간 좀 페이크죠. 호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가 아니고 가호 단위였다가 호를 기준이었다가 대동법은 뭘로 바꾼 거예요? 토지 소유 단위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끊었을 때 뒤에는 맞아요. 왜? 농민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된 건 맞아요. 근데 앞에가 틀렸습니다. 토지 소유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맞아요. 자,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친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1894년 6월 20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가운데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어요. 흥선대원군을 추대한 친일파 정권이래요. 흥선대원군 집권 그건가? 그건 아니에요. 왜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했대. 그리고 지금 흥선대원군을 추대하는 게 또 친일파 정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맨 끝에 군국기무처 총재 김홍집 있습니다.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통해서 시행된 개혁, 바로 1차 갑오개혁입니다. 1차 갑오개혁은 김홍집 내각인데요. 1차 김홍집 내각인데 흥선대원군이 섭정합니다. 그리고 이 1차 갑오개혁은 청일전쟁 발발 직후에 벌어져요. 그래서 일본이 청과 전투를 벌일 건데 당시 일본군 일부가 이제 경복궁에 난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 이는 또한 동학농민운동의 과정 중에서도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1차 갑오개혁인 단서를 찾은 거예요. 일본의 경복궁 점령, 흥선대원군, 그리고 군국기무처 김홍집,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러면 1차 갑오개혁의 내용 찾아보자. 1번 토지의 균등 분배. 토지의 균등 분배는 근대사 시기 때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동학농민운동에 등장하는 주장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2번에 고문과 연좌제의 금지. 1차 갑오개혁 때에는 구시대의 잘못된 전근대 시기 때의 악습들을 철폐하자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고문과 연좌제 금지, 그리고 조혼 금지, 제부의 재혼을 허용하는 이러한 내용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신분제도 폐지, 이것도 있죠. 3번 지방행정제도를 23부로 개편한다. 정답이죠.
요거는 2차 가보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방행정제도. 1차 가보개혁 때에는요, 기존의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해서 의정부 8아문 체제로 바꾸게 됩니다. 이는 중앙 정치 조직을 개편한 거고요. 2차 가보개혁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지방행정제도 개편도 나오게 되니 그것이 바로 기존의 8도를 23부로 개편하게 됩니다. 2차 가보개혁 때에는 또 이거 말고요. 뭐 있습니까? 중앙정치조직을 내각과 7부로 개편합니다. 또 사법권을 분리 독립하는 이러한 내용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4번 호조로 재정을 이론한다. 1차 가보개혁 때에는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해요. 그래서 6조 중에 호조가 아니라 탁지아문으로 바뀌는 시기예요. 4번의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갑신정변에서 등장하는 개혁 주장이에요. 갑신정변 때 급진개혁파들이 일으킨 급진개혁파들이 일으켰었던 14개조 개혁안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호조 재정 일원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가보개혁 찾아라. 2번입니다. 14번 문제. 다음 자료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의병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진군을 재촉한대요. 동대문 밖으로 진격을 해요. 서울로 공격하여 들어가기를 계획하더니 시기가 어긋나고 일본이 갑자기 진격해 온대. 그러면 우리가 막 동대문 밖으로 진격해서 결국 어디 서울로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일본이 이게 막 공격해가지고 잘 안 됐다. 그리고 막 우리 시기도 막 어긋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됐나 보지. 서울 진공작전이에요. 서울 진공작전은 의병 중에서 그 뒤에 있었던 의병 중에서 바로 3개 의병을 우리는 봤었어요. 뭘? 을미의병 단발령 시행을 계기로 일어났었던 을사의병 을사조약 체결을 계기로 정미의병 군대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했죠. 정미의병 때 나옵니다. 예, 해산된 군인들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 이런 거 봤어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부대다 보면 13도 창의군 이런 거 봤지. 자, 정미의병에 해당하는 내용 1번 당시 활약한 최익현은 순창에서 봉기하였다. 최익현, 민종식 그리고 신돌석 이런 의병장들이 등장하는 시기는 을사조약이에요. 을사의병입니다. 2번 국왕의 자진 해산 권고 조치 자진 해산했죠. 이런 해산 권고 조치로 해산했다. 이는 을미의병 때의 사실입니다. 3번 자녀 세력 이후 활빈당의 주축이 되었다. 자, 이건 이제 시기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활빈당이 뭐냐? 활빈당은 대한제국 시기 때 만들어진 기존 의병 세력이 이제 또는 뭐 또 동학 세력 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단체예요. 무장단체입니다. 이 활빈당은 농민들 주축으로 이제 외세를 쫓아내자라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농민들을 위한 이런 활동을 전개하자. 1900년 전후에 활동했었던 활빈당입니다. 대한제국 시기고 이때는 국권을 빼앗기기 전이에요. 지금 이는 을사조약 이후 국권 빼앗기는 시기예요. 럴전쟁 이후 국권 빼앗기는 시기야. 그 전입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3번은 을미의병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또는 동학농민운동, 농민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 후신들이 이렇게 되었다. 4번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받고자 하였다. 그렇죠. 정미의병은 인정받고자 각국 공사관에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리기도 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미의병에 해당하는 내용 4번. 자, 15번 문제 보자.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제시문 밑줄 친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그의 일기 뭘까? 뭐 사례를 그래. 일기를 작성했던 그는 일본 육사를 졸업한 뒤 그래. 만주로 망명했대요. 일제강점기 때네. 그럼 뭘까? 이듬해 김좌진 홍범도 장군과 함께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대요.
누구지? 40년 이후엔 한국광복군에서 총사령관으로 활약했다. 여기 있다. 결정적인 단서는 가장 뒤에 숨어 있었어요.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래요. 한국광복군은 1940년 충칭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규군이죠. 여기에 총사령관으로 근무했었던, 활약했었던 지청천입니다. 지청천이에요. 그래서 지청천에 대한 내용 앞에는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게 단선이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청천은 1930년대 만주에서 이 부대를 이끌었네. 뭐요? 한국 독립군이라는 부대를 이끌고 30년대 전반부에 활약을 했었어요. 한국 독립군은 북만주 일대에서 활약하면서 중국 호로군과 연대하죠. 중국 호로군과 연대하여 쌍성보 전투, 대전제령 전투, 동경성 전투 등에서 승리를 거두죠. 그렇구나.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지. 지청천에 한국 독립군, 지청천이 이끌었었던 한국 독립군은 어떻게? 중국 호로군과 연대하여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사도화자 전투, 동경성 전투, 경박호 전투 등에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동시대에 활약했던 양세봉이 있죠. 조선 혁명군이 있어요. 양세봉의 조선 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대합니다. 그래서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렇구나. 쌍둥이 사자가 대전에 살고 있는데 얘가 똥을 쌌어요. 아우 경박하죠? 독립시켜야 되겠지? 왜? 지지잖아. 그렇구나. 이런 호로 자식을 봤나? 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다.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입니다. 1번 조선 의용대 결성을 주도하였다. 이는 김원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의열단 멤버들은 이제 주축으로 이제 조선 의용대라는 1938년에 바로 중국권의 최초의 군사 조직이죠. 2번 이 정답이고요. 3번 광복 이후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주도하였다. 광복 이후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주도했었던 사람은 바로 누구냐? 바로 김구입니다. 4번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는 윤봉길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답은 2번이다. 자, 16번 문제. 다음 밑 주신 이곳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자, 1910년 일본의 국권을 빼앗기자 신민회를 비롯한 독립운동단체를 해외에 기지를 건설했대요. 신민회 얘기가 나왔네요. 해외에 기지를 건설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관양성, 신민회.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 이곳에. 서간도. 왜? 신민회 이 회원들이 주축이 돼서 이주해서 만든 데가 바로 이제 서간도 지역이고요. 여기에 독립운동기지 삼원보를 만들게 되죠.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 지역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기억해 보니까 권업회, 권업신문, 권업회와 성명회는 어디야? 연해주 지역입니다. 권업회, 성명회, 그리고 대한광복군 정부, 여기는 신한촌. 니은 신흥무관학교 설립해서 독립군 간부를 양성했다. 그렇죠. 그건 신민회에서도 등장하고 그리고 서간도 지역에도 등장합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등 민족교육기관 설립되었다. 서전서숙 명동학교는 용정촌, 명동촌 여기 있는데 바로 북간도 지역이죠. 서간도가 아니고
용정촌과 명동촌이 있는 북간도에는 서전서숙, 명동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었고요. 단체로서는 중광단, 간민회라는 단체들이 있었어요. 리을 3.1운동 이후 부민단 한족회. 예. 서간도 지역에는 삼원보에 뭘 만들었었냐? 신민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경학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부민단, 그리고 한족회 이런 단체들을 연달아서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리을 맞고요. 답은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가활동으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20년대 후반 독립운동단체들. 뭐가 만들어졌나 봤더니 정의, 신민, 참의. 3부.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이 3부가 만들어지는데 이 3부가 어떻게 된대?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통합 재편된대. 그러면 3부가 통합 재편? 통합이 되었고 3부 통합운동이에요. 그런데 30년대 이후 국민부 개통은 가를 조직하여 남만주 중심으로 활약하였다. 이거 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자,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 여기에 전신격인 단체다라고 하면은 이쪽이 북만주 지역에 뭐냐면은 혁신의회예요.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예요. 3부 통합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요 두 단체가 이렇게 각각 이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국민부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어지겠구나. 예. 그럼 답은 3번에 있네요.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흥경성 전투, 영릉가 전투. 그렇죠? 1번 지청천이 아니고요. 양세봉이고요. 2번 일제유충지인 보천보를 습격해서 일제 주요 관공서를 점령했다. 이는 동북항일연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동북항일연군, 조국광복회와 같은 시험에서 직접 잘 물어보지는 않는 30년대 중반에 활약했었던 사회주의 계열 무장단체. 자, 4번에 러시아 적색군의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다. 이게 자유시 참변이죠. 러시아 적색군의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입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와요? 만주로 다시 넘어와서 3부를 결성한 거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죠? 그 전에 대한독립군단의 모습이야. 대한독립군단이 밀산부에 조직이 되었다가 자유시 가서 피해를 입고 다시 돌아온 거지. 그래서 이렇게 쭉 전개된다. 자, 답은 3번, 18번. 일제강점기 제정된 법령 시대순으로 나열해보자. 자, 일제의 통치예요. 가에 보니까 1차 조선교육령이 있습니다. 조선교육령은 1차부터 4차까지 있어요. 1차 조선교육령이다라고 하면은 학제 차별이에요. 조선인 학제와 일본인 학제 차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는 1910년대의 교육령이고요. 20년대 넘어가서 이제 학제를 동일하게 바꿀 거예요, 일제가. 그죠? 이게 2차 교육령입니다. 3차 교육령은 이제 30년대 말, 4차는 40년대 초, 이런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해당해요. 가는 1910년대입니다. 나의 관세 철폐령은 일제가 일본인 산업자본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상품의 관세를 없애준 거지. 20년대입니다. 그럼 이 관세 철폐령은 뭐랑 연관해서 보시면 되냐면요. 일본의 산업자본들을 지원해주고자 일제가 이런 정책을 하는구나. 또 일본의 산업자본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폐지하는구나. 예. 조선에서 회사 만들 때는 신고만 하면 돼 라고 20년대 바꾼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물산 장려 운동을 20년대 전개하죠. 20년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네. 다에
여자정신근로령, 라의 국가총동원법, 마의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다 1930년대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1930년대 이후 민족말살 통치식인데 이건 시점을 어떻게 구분하시냐면요. 국가총동원법을 기준으로 전후로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국가총동원법, 야, 국가의 총동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30년대) 이후에는 국가총동원령 또는 국가총동원법 요게 제정돼서 전시체제 대비 점점점 강해질 겁니다. 이 뒤로 갈수록. 자, 이 국가총동원령 전에 있었던 법이 지금 여기에 등장했었던 사상범 보호관찰령이에요. 그리고 이게 강화될 거야. 사상범 예방구금령. 이는 사상을 통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뭐로 연계해서 보시면 되냐면요. 사회주의 사상가들 통제하겠다. 치안유지법이 있어요. 20년대. 이것이 강화되고 더 강화됐다. 관찰하겠다. 위험이 있으면 그냥 구금하겠다. 더 강화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자 또는 인력 통제와 관련해서 요 이전과 이후로서는 또한 이렇게 있어요. 지원병, 그 다음에 지원병 제도가 이렇게 있었고 국가총동원법 이후에는요. 징용, 징병, 정신대 근무령 이렇게 갑니다. 지원자에 한해서 군대 가라. 그냥 일단 강제로 끌고 와서 노역시키겠다. 모두 다 군대로 끌고 가는데 여자들도 다 데려가겠다. 점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다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보호관찰령이 바. 그래서 마, 라, 다가 30년대 이후에 통제 모습이다. 그래서 가 10년대, 나 20년대, 그리고 30년대 이후인데 마의 사상범 보호관찰령은 국가총동원법 이전이고요. 이후다라고 하면은 예방구금령이 들어가야 돼요. 사상범 예방구금령. 그 다음에 라가 딱 기준점이고 다 정신근로. 근데 여자가 군대까지 끌려가 그러면은 이거는 저 뒤에 매우 강화된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답을 그래서 찾으면 되겠죠. 19번 문제. 다음 연설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조선민족 해방의 날이 왔대요. 그런데 해방의 날이다 광복이요. 엔도 정무총감이 나를 불러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대.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는데 일본 고위 관리가 와서 얘기를 한대요. 오늘날 나누는 때는 서로 좋게 난. 그러니까 뭔가 어떤 호의적인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나 봐. 이는 광복 직전 일제와 협상을 벌였던 여운형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여운형은 일제와 사전 교섭을 합니다. 광복 직전에. 그래서 뭐 요구하겠지. 여운형이 뭐라고?
독립운동가 석방 및 3개월치 식량을 확보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겠죠. 이렇게 협상을 전개하고 그리고 광복 직후에 만들죠. 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듭니다. 자, 일제와 여운형이 협상을 벌여서 3개월치 식량을 요구했었다라는 그 내용, 이것을 바탕으로 이 인물이 여운형임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여운형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조선인민당을 창당하였다. 자, 여운형의 행적이다라고 하면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요. 그리고 정당으로서는 조선인민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죠. 좌우합작운동, 좌우합작 실원칙, 예, 그 여운형입니다. 하지만 암살되더라. 2번, 제헌국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제헌국회 의원에 당선됐대요. 제헌국회 만들어지기 전에 여운형은 암살됩니다. 제헌국회는 유엔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엔에 의해서 추진된 바로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 그 국회죠.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남조선 과도정부 민정장관으로 취임하였다. 남조선 과도정부는 좌우합작운동에서 등장할 겁니다. 남조선 과도입법의회 의장은 김규식, 남조선 과도정부 민정장관은 안재홍. 3번은 안재홍이에요. 4번, 김규식과 함께 평양에 방문해서 협상을 전개하였다. 이 사람은 김구죠. 협상을 전개해서 통일정부를 계속 수립하겠다라고 추진을 했으나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듬해 암살되는 김구. 자, 그래서 여운형을 골라라 1번입니다. 20번, 가나 헌법 제정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래요. 헌법을 바탕으로 시기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가, 대통령은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대요. 그러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이네. 이 단서가 나왔죠. 직선제가 아니고 간선제죠. 근데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게 아니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면은 유신헌법인데 대통령 선거인단이래. 그러면 이는 전두환이 주도해서 만들었었던 그 헌법인 8차 개헌 헌법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45조에 있어요. 임기는 7년, 중임할 수 없다. 그럼 중임할 수 없으니까 단임제, 7년. 좀 기네요. 7년 단임제. 요게 1980년에 제정했었던 바로 8차 개헌 헌법입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대통령을 7년간 해먹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선출한다. 그래, 이건 뭐 그냥 원칙이야. 근데 직접 선거가 있네요. 오, 그러면 선출하네. 간선제가 아니죠? 직선제예요. 그렇구나. 70조에 보니까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단임제네요. 중임할 수 없다. 근데 5년이네. 5년 단임제. 이거는 지금이지. 그러면 나는 현행헌법이에요. 현행헌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6월 민주항쟁이죠. 전두환 정권 말기 때 박종철 고문 사망, 이한열 사망, 바로 6월 민주항쟁이 발발하네요. 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 헌법을 개정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지금 헌법이다. 자, 그러면 전두환 정부 시기에 해당하죠. 가나 사이는 1번, 호원 조치에 반대한 시위에 김주열이 사망했다. 호원 조치 반대 시위가 있었죠. 호원 조치. 자, 헌법을 직선제로 바꿔야 된다.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야 된다. 라면서 6월 민주항쟁이 벌어졌는데, 네, 당시에 정부가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해요. 그러면서 이를 호원 조치에 반대하면서 직선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시위를 전개했으나 사망하는 이가 있으니 김주열이 아니고 이한열이죠. 1번 6월 민주항쟁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김주열이 아니고 이한열이다. 김주열은 4.19 혁명 때 관련된 인물이죠. 2번 석유파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동에 진출하였다. 자, 중동 진출, 석유파동 위기. 이는 박정희 1970년대 정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반공이념을 명시한 국민교육헌장이 시행됐다. 이는 박정희 1960년대 정부예요. 60년대 말 국민교육헌장을 통해서 반공이념을 강조하게 되지. 2번, 3번 박정희 정부 때 70년대와 60년대입니다.
4번 교복 자유화와 야간 통행금지 해제 조치가 이루어졌다.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이러한 유화책을 전개할 겁니다. 교복 자유화, 야간 통행금지 해제, 그리고 프로스포츠 출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